자, 이전 강좌 이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전에 진행했던 강좌 부분에서는 일단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하는 건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부분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자산은 큰 의미로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재화나 또는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채는 갚아야 될 빚이다. 그래서 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자본은 내 돈을 말한다. 그래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빼면 남겨져 있는 걸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순수한 내 돈. 그래서 우리가 주주가 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유주의 지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의 세부 내용을 조금 더 보고 갈게요.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건, 아, 이런 게 있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 말씀드리냐면, 자산에 누가 있느냐 이런 거 정도는 처음부터 계속 되씹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딱 봤을 때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구분을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걸 조금 외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 보시고 이제 그 용어들을 조금 자꾸 입에 붙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또는 재화에 대한 의미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으로 놓고 보면 미래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익을 무엇할 수 있을 것이다.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걸 우리는 자산이라고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땐 적극적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화는 누구이고 채권은 누구이냐라는 얘기도 봐야 되겠죠. 재화는 일반적으로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눈으로 대부분 보인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무슨 부분, 상품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차량 운반고는 대표적인 재화이죠. 근데 이 재화에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재화라고 얘기하고, 자, 채권이라는 건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쪽에 넣어놓지 않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 출금하면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또는 아직 못 받은 돈이라고 하는 미수금, 자,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산을 가지고 얘기할 땐 우리가 1년 기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1년 기준의 용어가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자산은 크게 유동과 누구로 비유동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 그러면 우리는 회계기간 종료일을 12월 31일로 가정하자라고 했으니까요. 12월 31일 현재 몇 년, 1년이라는 기준 내에 들어오게 되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게 있었죠. 네, 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가 되는지 되지 못하는지, 근데 그거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누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 교재는 없어요. 네, 1급 교재는 없고 이거 별도로 드린 배포 자료에 있어요. 배포 자료에 있으니고요. 그래서 배포 자료 참조해서 그냥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은 앞에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뒤에 가면 우리가 자산 배울 때 다시 또 한 번 등장이 됩니다. 그때 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자산은 다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눴던 거에 대해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유동, 비유동은 복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이라는 부분의 얘기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무상태표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시면 우리 이렇게 등장했죠.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1이라는 표현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또는 이걸 뭐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었냐면 이 보고기간 종료 1이 결산을 하는 날짜다라고 했어요. 모든 걸 마감하는 날짜.
그래서 결산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 그렇지 않은 1년 이상 또는 1년이 초과되는 또는 장기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회사가 자산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되겠죠. 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유동자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나누면 누구로 나뉜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팔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현금으로 재빠르게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놓는 게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건 회사의 사업의 성격을 따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의 사업자 뭐가 있을 것이다? 등록증이 있을 것이다. 사업을 하실 거니까.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열었을 때 무엇이 있다? 업태와 종목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친구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너네 회사 업종이 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는 어떤 회사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업종이라고 묻지 않았어도 우리 회사 컴퓨터 만들어서 팔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게 사실상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태 종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게 재고자산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다만 회사가 가져다가 그대로 판다. 그냥 판매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매나 소매만 하는 회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유통만 하는 회사도 있고요. 내가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제조를 한다거나 또는 건설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재고라고 얘기하냐면 어딘가에 쌓아놓고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사가 모든 부분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라든지 생산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면 우리가 창고에 미리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기업이 커질수록 재고자산 보유 부분이 더 많아져요, 사실은. 근데 무조건 많이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팔거나 라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 중에 하나가 밀가루일 거예요. 그죠? 재료로. 그러면 그 밀가루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100g, 200g, 1kg, 2kg 사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단가를 무엇하실 수도 있고 협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kg를 샀을 때보다는 100kg 샀을 때 당연히 단가 협의가 되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언제쯤에 소요가 된다라는 걸 아신다라고 하면 무엇 하시는 게 계획 구매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장기 계획에 의해서 단가를 아예 협의를 해놓고 시기별로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 계약 구매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쓰는 형태들이 좀 많죠.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투자자산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시냐면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동에 속하는 건 3번과 4번밖에 해당이 없어요. 자, 그럼 비유동자산이다라고 하는 건 투자자산부터 시작해서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자, 회사가 투자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시면 대체적으로 그 회사는 뭐가 있더라? 여유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놔봐야 실질적으로 큰 이득이 생기지 않잖아요. 요즘에 뭐 이자율이 높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굴려서 조금 부를 창출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내가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업자 등록 중에 대부업자이거나 금융업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업성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적금을 가입하거나 예금을 가입했다. 우리 왜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대부분 들어오더라라고 하면 어디로 분류가 되고요? 유동의 당자로 분류가 돼요. 근데 내가 3년짜리 적금을 가입했고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와 장기 용어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무엇하기 위해서 장기간 운용해서 난 뭘 하겠다, 이익을 좀 얻겠다, 또는 내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다른 회사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식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그 회사에
지분율을 51%를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가. 그 회사는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무슨 부분이시냐면 드라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본인들이 위에 올라가고 싶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부분인가요? 주주총회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시총회죠. 대체적인 정기총회는 대부분 우리 결산이라는 게 끝나면 주주들한테 뭘 보고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얼마만큼 경영성과가 달성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얼마가 늘었고 갚을 빚은 얼마가 있고 그래서 순수한 자본은 얼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건 결산이라는 게 끝나면 정기총회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대부분 임시총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51% 만들기를 하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드라마 소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주식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갖고 있더라. 다만 이 주식을요, 내가 여유 자금이 있긴 한데 잠깐 갖고 있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바로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면 당자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배울 때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다만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나는 꼭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 만기는 주식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런 부분이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밌는 건 우리 시험은 그 주식을 좋아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의 관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유가증권이라고 저희가 배우실 거고 유가증권 회계 처리까지 시험에서는 100% 출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정말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주식이 투자를 하시는 회사들이 조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기존에 내가 다른 직장에서 5, 6년 근무했는데 그쪽에서는 유가증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회사에 왔더니 무슨 단기 매매 증권도 있고 매도 가는 증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회계 처리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자, 유형과 무형은 회사가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하는 사업에 무엇하겠다,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기간이 아니라 나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형과 무형을 구분하는 건요. 유형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의 관점이고요. 유형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뭘 가지고 있더라? 우리 회사는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특허의 전쟁 시대죠, 여러분. 그래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특허권 여러분, 증서 발급은 될지 모르지만 또는 특허 등록번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계나 자동차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무엇을 해요? 보호를 받고요. 내가 특허 등록했던 부분에 대해서 딴 사람이 사용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 사용료 안 내고 위법으로 쓰다가 걸리면 법적인 조치가 다 되는 거죠. 일단 뭐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동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특허권 말고 또 무슨 정쟁이 많아요, 여러분? 특허 말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호권 정쟁이 정말 많죠. 상호권 또는 디자인권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 시끄러웠던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자, 트로트가 붐이었었죠. 네, 트로트가 이제 붐이 일면서 이제 유명세를 좀 타는 무명 가수들이 있었죠. 근데 그 무명 가수들에서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이름이 좀 알렸던 가수 중에 이제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영탁이라는 가수도 지금 현재 뭐가 논쟁이 되고 있나요? 네, 영탁이라는 막걸리에 대한 상호권에 대한 분쟁권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다른 기업이 이 영탁이라고 하는 상호권 등록했던 거는 실제 등록이 거부됐어요. 이게 거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탁이라는 가수도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심의 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등록하는데 금방 끝나지 않아요. 네. 뭐 특허권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요거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6번, 7번 모두 다 가져가야 되겠죠. 과거에 생산이 주업으로 움직였을 때는 유형자산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범위의 사업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중요해지고 있죠. 대신에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 무형자산이 좀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류를 좀 꼼꼼히 봅니다. 감사를 처음 받는다라면 더 그럴 거고요. 이유가 뭐냐면 무형자산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 가치에 대한 거를 평가해서 장부에 계상하는 부분이에요. 올려주는. 그러면 이 금액이 누군가는 100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100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금액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과대하게 잡힐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재무상태표가 우리 작성할 때 보고식이 있었고 개정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 자리인 자산 자리에 무형자산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무형자산이 누군가는 100이라고 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1000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 이 자리를 차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편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의 합계가 100이거나 10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얼마이어야 될까요? 우리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도 1000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1000이 되려면 우린 누가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채가 지금 이 무형자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부채가 증가할 일은 사실상 없어요. 이제는 불변이거든요. 그럼 누가 늘을 수밖에 없다? 자본이 늘어나서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100밖에 안 되는 가치를 제가 1000이라고 만들면 자본이 900만큼 더 잡히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비대하게 잡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회사의 덩어리를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부분의 값보다 9배를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그 정보를 봤을 때 무형자산의 가치가 크니까 아, 이 회사가 전망이 좋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문제가 되져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이런 무형자산이 조금 비대해져 있는 회사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국세청도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세금만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형자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회사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고 분쟁도 많죠. 지금 시장에서 휴대폰 시장 놓고 보면 지금 뭐 사과폰하고 삼성이라는 애플하고 삼성하고 두 개만 거의 경쟁 구도로 봐야 되잖아요. 중국도 지금 사실상 들어와져 있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열심히 싸웠던 게 저 무형자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야 되는 사용료도 무시를 못하고요. 판매된 것만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어떤 관점을 쓰시는 거냐면, 자, 우리 비유동자산은 맞는데요.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거.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유동자산인 투자, 유형, 무형자산에도 속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투자, 유형,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유동에 못 간 게 비유동으로 왔을 거고 그 비유동에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인데 그 앞에 세 곳에 못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의 비중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여러분. 시험 출제도 현저히 낮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들은 가지고는 가시지만 뭐 우리가 업무적으로 많이 쓰거나 자주 나오는 쪽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동자산을 순차적으로 또 볼게요, 여러분. 네, 유동자산. 자, 유동자산에 들어가서 보시면 당좌자산부터 이제 등장이 되잖아요. 그럼 당좌자산은 누가 있더라?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기 투자자산은 다시 단기 금융상품, 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을 합쳐서 부를 때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이라는 것도 당좌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라는 걸 묶어서 부를 때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외에
기타 당좌 자산에 속하는 게 우리 선급금이 있고 뭐 미수금이 있고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등자가 붙었다라는 건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뭘 의미하고 그리고 현금에 대한 부분에 가서 봤더니 통화나 또는 이게 통화라고 부르는 지폐나 주화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 갔더니 통화 대용증권이 어떻고 막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의 현금성 자산도 실제 수업량이 적지 않아요. 1시간 이상의 수업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수업량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당좌 자산은 이제 대충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유통업이라고 하는 도소매업에서 갖고 있는 게 상품이에요.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품은 우리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쓸 때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든다는 부분 때문에 제자가 들어와요. 자, 그리고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자재를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자재가 실제 무슨 부분? 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원재료라고 하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부재료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대체적으로 원재료를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요. 부재료 구분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건 재고자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사에 가시면 반드시 확인하실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무슨 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 계정과 부재료 계정을 다 사용하는지 아니면 원재료라는 것만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거 확인 안 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원재료라고 우리가 보편적 시험에서 원재료만 많이 내다 보니까 원재료로만 계속 했던 거죠. 근데 뒤에 가서 봤더니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는 과정 중에 회사의 부재료 계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사가지고 왔을 때 아, 이거는 원재료 코드이고 이거는 부재료 코드라는 품목 구분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분 안 하시고 하나로 몰아놓으시면 1년치 전표를 모두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럼 머리는 터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입력을 안 한 걸 입력하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근데 입력해 놓는 거 고치는 게 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치가 좀 아프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은 원재료, 부재료 다 출제합니다. 근데 부재료는 가뭄의 콩입니다. 그래서 부재료 문제 내면 죄다 틀리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나는 습관적으로 원재료로 모든 해결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보다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 원재료 사가지고는 제조업에서 생산 목적으로 사온 걸 원재료, 부재료라고 하고요. 자, 얘를 무엇할 것이다? 공정에 투입을 하겠죠. 그러면 투입했던 부분 중에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생산 중인 걸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100% 뭐가 되면 완성이 되면 그들을 제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등장시킨 거고 그리고 저장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대량으로 사서 쌓아놓고 이렇게 빼서 쓰겠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장품 또는 이게 이제 계정으로 얘기할 때는 저장품이라고 많이 쓰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저장품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시험 문제 더 많이 냅니다. 소모품으로 더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에 돌아볼게요. 자,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은 내가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있어서 좀 시세 차익을 좀 얻어볼까? 또는 다른 회사를 내가 좀 지배할까? 이런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시세 차익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회사에 무엇으로? 공장이라든지 사무실 건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유형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샀는데 무엇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상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사업자 등록증을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실제 일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땅을 샀고 건물을 샀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재고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투자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유형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습관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시험은 그걸 말로 줘요, 여러분. 무슨 부분?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다 이렇게 줍니다. 투자 목적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로 가시면 돼요? 투자 부동산. 공장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그러면 토지. 우리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해요. 이번에 10억짜리 땅을 샀어요. 상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듣고 다 흘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본 수업 하니까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본 수업 다 해요. 자, 장기투자증권은요, 누굴 말하냐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 유가증권을 내가 단기 목적으로 잠깐 가지고 있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좀 얻고 싶다. 그럼 단기 매매예요. 근데 나 오랫동안 갖고 있을 거야. 그럼 매도예요. 아, 나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거야. 그럼 만기보유증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매도나 우리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로 통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장기 금융상품이 있을 것이고 장기 대여금이 또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에는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냐면 토지, 건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짓고 있으니까 건설 중이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우리 기계라는 것도 제조업에선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기계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성형하신 분 있을까요? 차마 얘기하실 수 없을까요? 저희 조카는 쌍둥이 조카가 있는데 쌍둥이 조카 중에 남자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얼굴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친가, 하나는 완전히 외가인 남자아이가 있는데 친가를 닮은 남자아이가 눈이 좀 작아요. 아빠가 눈이 좀 작거든요.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가야 되는 병원은 성형외과를 가야 되겠죠. 저희 조카가 들으면 저한테 욕하겠네요. 자, 성형외과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면 대체적으로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 기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미용과 관련된 기계들.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기계장치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을까요? 기계는 맞아요. 표현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성형외과도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도 작성할 거잖아요. 근데 기계장치란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계장치 이름표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일반적인 제조업이다,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뭐 책상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가구를 생산한다 그러면 기계장치란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에 대한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의료기기로 바꿔버려요. 의료기기로.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배울 때 무조건 일반적인 제조업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다 기계장치예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입사를 했다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입사를 했는데 거기 가셔서 이번에 의료기기 하나 샀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다 기계장치라고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 부분에는 분명 기계장치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뭐로 바꾸셔라? 의료기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표를 바꿔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도 회사가 무슨 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름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차량 운반구라는 건 말 그대로 바퀴가 달려서 굴러가는 이동수단들 그런 걸 차량 운반구라고 얘기하고요. 구축물은 왜 우리 건물과 건물 연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 구축물 또는 우리 왜 건물 앞에 회사를 보여주는 뭔가 이렇게 시설물 같은 거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구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품은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책상과 의자가 있겠죠? 컴퓨터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비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품 얘기할 때 직기비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유형자산이에요. 자, 무형자산은 사업에 쓰는 건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실체가 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영업권 또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디자인권 정말 많아요. 요즘엔 요 산업재산권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또는 부채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요. 대부분 이제 용어들을 조금 들어가서 보면 뭐로 끝나는 글씨가 거의 없냐면 이렇게 B자로 끝나는 글씨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금으로 끝나든 권으로 끝나든 이제 이런 식의 용어들이 많아요. 또는 뭐 산으로 끝나든 이런 식의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슨 부분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이렇게 B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게 개발비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용어는 들었잖아요. 대부분 비용이 무슨 비로 많이 끝나거든요.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렇게 비로 많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자 섞인 애들 비용의 계정이랑 얘랑 섞어놓고 성격 다른 거 하나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비는 B자가 붙어 있지만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우리 왜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사무실 얻을 때 여러분 보증금 얼마 걸었다 이런 얘기 하시죠. 네, 그런 보증금과 관련된 게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산이라는 건 내가 계약을 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나갈 때 찾아가는 돈이겠죠. 우리가 권리를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하잖아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주었다라고 하면 임차 보증금을 준 거예요. 내가 보증금을 받았다. 그럼 내가 건물을 또는 창고를 빌려줬다가 돼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바꿔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무의식 중에 임차, 임대를 바꿔 쓰고 나오세요. 점수는 0점이에요. 3점짜리 문제였다라면.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내가 나올 때 찾아 가지고 올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돈이잖아요. 내가 임차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미수금 중에 장기자가 붙어 있는 게 어디에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오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연법인세 자산은 지금 현재 비유동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유동에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기타 비유동자산이 보편적이지만 어디에도 당좌자산 쪽에도 이연법인세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최소한 여기까지 출제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나는 세무 1급도 보겠어. TAT 1급도 보겠어. 이연법인세 자산 회계 처리와 계산까지 낼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일반적인 기업은 거의 쓰지 않아요. 이 계정 과목은. 이 부분은 상장사들은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냈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전산세무회계의 세무 1급에 이게 법인세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차이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처리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 하신 분들은 세무 1급 교재 다른 건 다 겹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더 추가해서 보셔야 돼요. 저희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한다 정도만 하고 끝납니다. 그럼 이제 살 붙이는 거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앞에 있었던 부분에 살 붙이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여기 장기 투자증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점 먼저 볼게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유가증권 중에 누가 있더라? 매도 가능 증권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듣고 잊어도 괜찮아요. 뒤에 본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들 다시 물을게요. 네, 그때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누가 봐도 비유동이 맞습니다.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거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주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채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발급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국공채. 자, 이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채나 국공채는 만기가 있어요. 주식은 만기는 없어요. 네, 얘는 만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만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채나 국공채를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나는 가지고 있었다. 그럼 투자 목적이었다. 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지배 목적이었다. 자, 어찌됐든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나는 장기간은 가지고 있겠지만 만기까지는 안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겠죠? 자, 그리고 나는 사채를 취득했는데 이러면 사채는 기본적으로 3년짜리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1년짜리 발행 사채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나 회사에서 업무할 때 1년짜리 사채 본 적 있는데 발행일자하고 만기일자 따져보시면 1년 이내 사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발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채를 무조건적으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모르실 때 왜 사채가 유동에는 없고 무조건 다 비유동으로 얘기하지라고 하는데 발행하는 시점으로 배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발행하는 시점에 1년 만기짜리 사채가 없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이 통상이에요. 그거보다 더 긴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3년으로 움직이더라. 2년짜리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동으로 아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 사채라는 부분을 내가 3년 만기를 그대로 그냥 다 가지고 있겠대요.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장기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비유동으로 분류를 했고 만기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발행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우리는 손쉽게 1월 1일 날 발급한 걸 샀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연도는 언제라고 얘기할 거냐면 2019년도라고 할게요. 19년도 1월 1일. 그럼 여러분 19년도에 12월 31일이 오겠죠. 자, 우리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12월 31일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일단 3년짜리 만기라고 했으니까 1년이 일단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죠. 그래서 1년이 무엇되었다? 경과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도래가 될까요? 2020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1년이 경과하고 나는 몇 년이 남겨져 있다? 그리고도 2년이 만기가 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2020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를 놓고 보면 또 몇 년이 경과하였다? 또 1년이 경과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12월 31일에 가면 우리는 만기가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1년 남은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앞에서 분명히 누구를 구분할 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라고 표현했나요? 기본적인 거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재무상태표일 또는 결산일 그러면 12월 31일. 자, 몇 년도? 2021년도 12월 31일 몇 년 이내? 우리 1년 이내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유동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비유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2020년도 12월 31일 1년 이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디로 분류했어요? 비유동으로 분류했잖아요. 근데 만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뭐가 된다? 만기 날짜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날짜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2020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지금 1년 이내로 들어온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요. 비유동에서 어디로 바꿔주셔야 한다. 우리 유동으로 바꿔주셔야 해요. 자, 이런 걸 하셔야 되는 부분.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문제를요, 저는 전산으로 좀 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시중시험엔 전산에 이걸 내는 시험이 없어요. 특이하긴 해요. 근데 이론은 끊임없이 묻거든요. 이론은 물어봐요. 어떤 식으로 물어보든 뭐 시험 문제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물어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래 결산이라는 걸 할 때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에 주식이 아닌 사채나 국공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하는 날짜에 봤더니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유동으로 분류했던 부분이 있으면 유동으로 올려주는 행위를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된다?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와 만기 보유 증권은 뭐가 될 수 있다? 단기 투자 자산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비유동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기가 당겨짐에 따라서 유동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 건 한글로 쓰는 부분이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코드화 시켜서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 벌써 만들어진 코드가 178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178번만 나오면 좋은데 178번이 아니라 그 위에 123번 매도 가능 증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표가 계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같아요. 근데 코드는 이 계정 과목의 코드는 2개가 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고민해야 되겠죠. 무슨 부분? 내가 무슨 코드로 회계 처리해야 되지? 왜냐면 여러분이 178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투자 자산으로 간다는 의미가 돼요. 투자 자산. 근데 123번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당좌 자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코드 선택에 따라서 우리 분류에 대한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분명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하고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우린
유동과 비유동 구분하고 유동에선 다시 당자가 있고 재고가 있고 비유동은 다시 투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선택을 잘못하면 투자로 가야 되는 게 당자로, 당자로 가야 되는 게 투자로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나 장기간 갖고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 붙어있는 유가증권이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코드 번호를 123번 썼다? 점수는 0점이에요. 당연히 재무제표 작성이 잘못됐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전산의 좋은 점은 기존에 손으로 했었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부분을 전산으로 하면 한 번에 진행을 해서 뒤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으로 반대로 돌려서 보면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뒤에까지 모두 다 도미노라는 거예요. 그럼 첫 단추 잘못 낀 거를 여러분 찾아내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따로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면접을 보실 때 회계직을 뽑을 때 회계를 얼마나 잘하냐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산의 좋은 점은 빠르다. 한 번으로 입력을 해서 원스톱처럼 갈 수 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뒤에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분들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격증은 땄는데 업무는 못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런 연결고리들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는 코드화 시켜서 쓴다는 좋은 점, 그리고 업무 처리가 좀 빠르다는 점, 이런 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두 개가 등장하면 반드시 내가 투자로 가는지 당자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럼 유동성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유동성이 가장 빠른, 높은 것부터 먼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동자산의 코드가 앞에 있을 것이고 비유동자산의 코드가 뒤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판별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디스를 좀 해볼까요? 자,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123번, 178번, 123번, 178번이 같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옆에 글씨가 떠요. 이거 당자 자산이고, 얘 투자 자산이야. 이렇게 글씨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회계라는 게 전산화를 도입시키는 초창기에 제일 먼저 발벗고 들어온 게 더존이에요. 자, 더존 프로그램은 당자인지 투자인지 안 보여요. 근데 코드 번호가 똑같아요, 여러분. 더존 프로그램도 123번, 178번을 써요. 그리고 세무사랑도 123번, 178번을 써요. 재밌죠? 근데 왜냐면 이 코드로는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특허 등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를 딴 사람이 쓴다라고 해서 딴지를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발대로 작업했던 부분을 벤처마킹에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후발제 사람들 빼려면. 그래서 실제로 코드가 거의 유사하고요. 몇 가지만 코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게 그것도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요. 더존도 개발해주면 될 것 같은데 개발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개발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든지 그리고 단기에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단기 대여금이 있다든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됐던 요 매도나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 무엇하지 않다라면 중요하지 않다라면 제가 계속 강조할 때 여러분 유가증권이요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유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할 수 있다? 통합해서 장기 투자 증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매도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유, 저희요. 여유 자금이 있어서요. 사실상 투자한 건 맞는데 내용을 사실 들어가 보면 모자 관계 회사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무엇한 거예요? 투자한 거죠. 근데 이 자회사가 현재 비상장 회사래요. 그러면 대부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놔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이거를 앞에다가 표면화시키고 싶고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장기 투자 증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단독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면 통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으로 단독 표시할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렇게 아예 단독으로 들어와져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전 강좌에서. 네, 그 아예 단독 표시했잖아요. 장기 투자증권을 표시 안 했죠. 네, 그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장기 투자증권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타라는 거로도 공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뒤에까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교재 부분에 당구장 표시로 붙어 있는 내용이시고. 자,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 들어가시면 우리 제일 먼저 유동성이 가장 빠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 현금이 있고요. 요구불 예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 한국은행이 발행한 무슨 부분이요? 주화나 지폐. 자, 우리 요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내는 부분이고요. 우리 별도의 수업을 진행할 때 더 세부적 얘기할게요. 자, 단편적으로 여러분 연상시켜 드린다면 자, 통화처럼 쓸 수 있는 증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통화를 대신해서 쓰는 증권,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게 자기압수표예요. 여러분들 자기압수표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10만 원권이죠. 근데 요즘에 10만 원권 잘 안 쓰세요. 왜냐하면 5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서부터는 10만 원권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5만 원권 두 장 주면 10만 원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10만 원권이 아니라 내가 금액을 불러서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2,546만 7,820원짜리 한 장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주고자 한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처럼 쓸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겠죠? 등등등으로 끝낼게요. 자, 요구불 예금은 내가 갖고 있는 예금에 무슨 부분, 요구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금이나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입금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어요. 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저축성의 통장들은 지금 현재 내가 적금을 가입했다, 예금을 가입했다, 그것도 예금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은행에 가서 내가 본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을 무엇하는 만기가 됐다, 그럼 만기 됐으니까 저 돈 주세요라고 해서 창구에 가서 꼭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창구에 꼭 가지 않더라도 무엇 할 수 있다. 돈을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거죠. 뭐만 하시면 돼요. 저 돈 찾으러 왔어요라고 하면 출금표만 쓰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적으로 월급 통장을 쓰고 있는 게 요구불 예금의 성격이에요. 일반 기업에서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건 보통예금, 그리고 우리 당좌예금. 시험은 당좌예금도 여전히 꾸준히 됩니다. 그런데 당좌예금은 현실에 가시면 볼 기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시험 목적상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없애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야 될 거고요. 자, 현금성 자산은 우리 현금과 요구불 예금이 아닌데 우리 무슨 부분? 현금처럼 보아주는 거. 자, 얘 용어에서 조심하실 건 취득이에요. 자,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라고 했었잖아요. 누구로 들어오는 건? 유동으로 들어오는 것. 근데 현금성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니고요. 내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뭐가 된다? 만기가 도래하거나 상환이 도래되면 이 부분은 현금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 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걸 무조건 머릿속에 갖고 가신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단기 투자 자산에는 단기 금융상품. 그럼 이 부분은 내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또는 여유 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기가 몇 년 이내? 1년 이내 다 도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적금을 가입했는데 1년짜리다, 예금을 가입했는데 6개월짜리다.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계정을 부를 때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거로 회계 처리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정기 적금, 정기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현실은. 그래서 시험도 고포커스에 맞춰서 나오고 있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내가 유가증권, 주식이나 누구를 뭐 사채를 샀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근데 내가 샀다가 바로 팔겠다. 그러니까 몇 개월 안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무엇하겠다, 얻을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요. 뒤에 또 한 번 강조하겠지만 시장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시장성이라는 건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코스닥, 코스피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아예 분류가 안 돼요. 네,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부분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단기 투자 자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부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예정인 유가증권이라면 이쪽으로 분류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 빌려왔다, 그때 쓰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차용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차용증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차용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왕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과정 중에 작성한 부분이죠.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빌려줬더라면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상대편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게 1년 이내 돈을 회수할 거라면 단기 대여금. 근데 이게 1년이 넘어간다. 내가 2년 동안 빌려준 거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당좌 자산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매출 채권입니다. 자, 매출 채권이란 부분이 들어오는데 미수금도 채권이고 미수수익도 채권이고 선급금도 채권이고 선급 비용도 채권인데 얘는 앞에다가 왜 이렇게 매출자를 붙여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채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받을 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라. 상거래 유무를 따져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상거래입니다. O. 상거래가 아닙니다. X. 자, 그럼 상거래라고 하는 건 우리 사업자 등록 중에 누굴 말한다? 업태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업종.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업종과 관련된 부분을 따져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과 관련된 거래였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매출이다 라고 얘기해요. 반대면 매입이겠죠?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주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업하고 관계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저희 회사에서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유형자산이었대요. 그거 왜 가지고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공장 지으려고 땅을 좀 샀는데 그중에 일부는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요즘 자금이 좀 필요해서 팔려고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갖고 있었던 땅 중에 일부를 팔았다? 근데 돈은 15일 뒤에 받기로 했대요. 계약금 미리 받고. 그러면 뭐가 되죠, 여러분? 땅의 명의는 넘어갔는데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그럼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땅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형자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땅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 재고자산의 상품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못 받은 돈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나 아직 수금을 못했어 라고 해서 아직 미자를 붙여서 미수금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러면 요 미수금은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런 채권은 우리가 기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누굴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중에 업종과 관련된 받을 권리. 그러면 매출 채권. 그렇지 않은 건 다 기타 채권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그 매출 채권의 대표적인 게 내가 매출은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어 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항상 이 외상 매출금하고 거래가 일어나면 우리는 누가 등장할 것이다. 내가 재고 자산을 샀어 팔았어 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품은 샀다가 파는 거고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고자산 용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부분, 우리 이거 상품 매출했는데 돈 못 받았네, 제품 매출했는데 돈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항상 등장한다. 그래서 이런 걸 일반적인 상거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품이나 제품을 팔기는 했는데요. 그들이 외상의 거래가 아니라 나한테 뭘 줬다? 어음을 주었대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뒤에 당신한테 돈을 줄게요 라고 하는 이런 약속 어음을 나한테 주었다라면 나는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받을 어음이에요. 반대로 저희가 외상으로 물건을 샀는데 그냥 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음을 주었다, 지급하였다라고 해서 지급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받을 어음의 반대편은 지급어음이고요. 외상 매출금의 반대편에는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자, 미수금.
자, 상거래가 아닌 거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팔았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아직 못 받은 외상의 거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하는 출제원들이요. 아직 못 받았다란 부분에 대해서 외상자 안 쓰고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상자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도 함정을 파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토지를 팔았다. 근데 돈 아직 못 받았다. 근데 거기다 꼭 외상자를 등장시켜요. 그럼 저희는 외상자만 들으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을 보시고 재고 자산을 사고 팔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꼭 구분하는 습관을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에서도 당연히 구분하는 게 맞고요. 자,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건 수익이 발생은 했는데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서요. 제가 적금을 가입하거나 예금을 가입하면 가입한 기간에 걸쳐서 받을 권리는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아니면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자는 내가 지금 현재 적금을 가입해서 6개월 동안 불입했거든. 그럼 6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는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자를 언제 받냐고 물어봤더니 야, 그거 1년짜리 적금이야. 그래서 만기가 되면 원금이랑 이자 같이 받아. 그러면 아직 받을 날짜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권리는 생겼거든요. 이게 발생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회계처리 뭐로 하라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것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이 됐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줘야 되겠죠. 근데 누가요?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자는 수익이거든요. 내가 줄 때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미수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급금은 뭐냐면 계약금을 미리 주었다, 중도금을 미리 주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미리 준 계약금이 있더라라고 하면 선급금.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선자겠죠. 우리가 실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회계는요 한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국 분을 같이 수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 한자 해석, 이 부분 용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계로 쓰고 있는 한자는 일본을 경유해서 들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한자를 봐도 아예 해석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네이버에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식의 발음은 아니고요. 한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회계학적 용어는 맞는데 일본식을 경유해서 들어온 일본식의 한자 부분이어서 근데 중국 분들도 사실 해석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자로 만들어진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자가 붙어진. 그러니까 지급은 했는데 미리 준 돈이란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받을 돈은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 밑자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자, 그럼 그 아래쪽에 있는 성급 비용은 뭘까요? 내가 비용을 미리 주었어 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미리 주었어. 그러면 제가 단기에 지급한 돈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것까지 포함해서 줬다? 차기 것까지 포함해서 줬다. 그러면 우리는 회계기간이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12월 31일자까지 회계 기간이 끝나면 이 기간까지만 뭐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차기 거는 언제? 지금 현재의 기수가 5기라면 5기의 비용이 아니라 차기 거는 6기의 비용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좀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성급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뒤에 가면 어차피 다시 만나기는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말씀드리고 가는 부분입니다. 네, 재고자산입니다, 여러분. 네, 유동자산의 두 번째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한 개정 과목, 이름표를 얘기한다면 상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저장품은 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도소매업에서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소매업은 여러분 매입을 할 때 누굴 사왔다고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쓰고 상품을 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우리는 뭘 붙여서 우리는 사실상 전 그냥 이익만 얘기할게요. 이익을 가산하겠죠. 이익을 가산해서 무엇 할 것이다. 우리는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판매를 우리는 매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입하는 과정 중에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다. 그러면 얼마 주고 산 부분에 이익을 붙여서 파니까 이 매출 때문에 나와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요. 대부분 판매 가격 또는 매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원가와 매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 재고자산이다라고 불려지는 부분에 상품이 현재 1,000만 원이 있어요. 원재료가 5천만 원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재고자산은 원가로 기록된 금액일까요? 매가로 기록된 금액일까요? 원가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머릿속에 뭐라고 기억하자? 원가이다. 그래서 자산은 얼마 주고 샀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왜냐면 외부에서 사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원가로 보여지는 금액이에요. 시가의 관점이 아니라 일단 원가로 보여진다. 그래서 우린 사왔다라는 거에 이용어를 붙여요. 취득했다. 그게 샀다잖아요. 그래서 취득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원가 앞에 누구로 바꿔버리면 될까요? 취득 자리를 제조자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제조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겠죠. 그래서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사는 데 들어간 돈. 그래서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다가 그대로 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완성품 구입해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성품이라는 건 추가적인 가공이 없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완성품을 구입해서 완성품을 판다. 그럼 상품을 사고 상품을 팔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저희는 만들어서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자? 원재료를 사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무엇하기 위해서, 제조하기 위해서 구입한 원료 등을 우리는 원재료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단을 놓고 얘기할 때요.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은 원단을 상품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을 원단을 원재료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원단 자체를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상품이겠죠. 근데 원재료 부른다는 사람은 너 못 파는데 나 원단 사다가 파는 건 옷이야. 그러니까 판매할 때 이 사람은 원단을 사다가 그대로 원단 자체를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품이라 부르겠지만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원단이 주재료에 속하겠죠. 거기다 이제 단추도 있고 실도 있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똑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어떤 상태로 사고 파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제공품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부분. 그럼 투입했으면 만들고 있다가 되는 거죠. 공장에 원단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럼 일단 제공품처럼 취급을 해요. 그리고 그 원단을 무엇 할까요? 우리 잘라서 옷을 꼬매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공장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제공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공정에 있고 현재 완성이라고 보지 않는 미완성된 걸 우린 제공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에 가셔서 제조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재고자산이라는 걸 열었을 때 제공품이 중간에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 제조업을 하는데요. 제공품이 없던데요? 그럼 이상한 회사예요,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공품이 없는 회사가 간혹 있긴 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원재료도 있고 제품도 있대요. 근데 제공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볼 때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산할 때쯤 가면 보인대요. 자,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냐면 외주 주는 회사야. 근데 외주를 주는데 제가 옷을 얘기할게요. 옷을 만드는데 제가 원단을 공장에 다 사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단을 샀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원재료는 있죠. 근데 그거를 꼬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청 공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주비를 줄 거예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중간에는 보이는데 지금 우리 회사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제공의 상황이 안 보여져요. 근데 결산에 가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일반적으로 자체 공장도 있고 한다라면 제공이 보여지는 게 원래 맞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반제품하고 제품의 다른 점을 얘기한다라면 반제품도 제품도 모두 다 무엇은 할 수 있다? 판매는 할 수 있어요. 네, 둘 다 판매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반제품에 대한 부분을 불려지는 건 100%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은 100% 완성된 부분으로 파는 거고요. 반제품은
100%가 아니라 우리는 70%만 완성된 것으로도 사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TV를 놓고 보면 여러분 TV에 들어가는 자재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LG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지금 TV 자체를 팔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브라운관을 팔거나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TV와 관련된 브라운관을 브라운관 자체만으로는 미완성이지만 TV가 완성품이니까 근데 그거를 사가는 사람이 있다 기업 중에 그러면 그 상태로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공품하고 반제품하고 다른 점 제공품 판매 못해요. 미완성품인데 공정에 있는 거. 자, 근데 반제품은 미완성인데 제품처럼 팔 수 있다예요. 그걸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적으로는 구분해서 쓰자예요. 자, 회사에서는 반제품 제품 별로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그냥 다 팔 거야. 판매하는 물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로 업무에서 얘기하냐면 회사에 가면 다 품목번호가 있죠. 그래서 앞에 S가 붙은 건 반제품의 품목번호 시작번호이고 P가 붙은 건 완성품의 품목번호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제품으로 다 몰아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의미는 조금 다르게 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의미가 다르다라고 구분해 드리는 건 물어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업무자들이 구분하느냐 하나의 차이점만 있는 거죠. 자, 투자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투자 자산은 일단 여유 자금이 있어서 내가 돈놀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에 금융이나 대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 또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땐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무엇이다? 투자 목적이냐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라.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우리는 회계에서 그냥 끝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두실 건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수업할 때 여러분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가면 세금을 배울 거예요. 라고 해서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우실 거고 소득세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그럼 여기 부가가치세가 붙는 게 있고 발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발생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토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발생이 되거든요. 자,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샀단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을 샀는데 너 왜 샀니?라는 목적에 따라서 누군가는 재고자산으로 누군가는 지금 현재 투자자산으로 누군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건물은 부가세가 또 다른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오는데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거를 국가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국가한테 돌려받을 수 있느냐? 가능하다. 투자자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다. 유형자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아시는 분들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유형으로 숨겨놔요. 근데 조심하실 건 국가도 바보는 아니라는 거.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그 유형으로 분류된 등기 서류 다 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 가지고 봤더니 야 얘네 여기서 사업도 안 하네. 야 공장 건물 2년 이내 짓는데 야 2년 카운트해. 2년 카운트했는데 안 지었어요.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팔았어요. 다 추징 들어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계에서 분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계에서 분류했던 이 부분이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잘못하시면 사단 납니다. 그래서 업무에 가시면 지금 시험에서는 분류를 잘해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왜냐면 회계는 회계고 세법은 세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다르다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일하실 때 이게 투자가 적정한지 재고가 적정한지 유형이 적정한지 반드시 검토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투자로 분류하지 않고 유형으로 분류했다라면 그 유형으로 분류했던 부분에 세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규정을 위배하면 추징이 다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가세 배울 때 제가 이 얘기는 할 거예요. 사업에 쓰지 않지 않았느냐. 여러분 투자는 사업에 쓴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져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돈놀이 하겠다는 관점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부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업에 쓰지 않아서 내가 부담했던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뒤에 가면 부가세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재밌는 건 현재까지 건물로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다른 거로 다 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걸 다 내지만 그것까지도 관계가 있어요. 그건 부가세 때 또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분류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요 세 가지는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뭘 가지고 가겠다? 유가증권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무슨 부분? 나 장기간 가지고 있을 거야. 이 글씨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나는 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유의적인 영향력은요. 내가 주주총회 가서 멱살잡이가 가능하다.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멱살잡이가 가능하다는 건 나한테 덤비지 못한다는 얘기죠. 너 나랑 한판 할래?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영향력 행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투자자산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돈을 좀 벌어볼까? 라는 부분과 다른 회사를 무엇하겠다?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가 되는 유가증권은 벌써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가 돼요. 통제하고 있다가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삼성 주식 1% 가지고 있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아마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우리 분할해서 5만 원대부터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작년에. 근데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만 원대로 내려온 거로 알거든요. 제가 다른 거 필요한 게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마 7만 원대 내려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7만 원대인 주식을 내가 이 회사의 전체 주식 중에 1%를 차지하려면 그건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대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그거보다 더 비싸죠. 그럼 내가 1%의 주식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대주주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1%예요, 여러분.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1%, 대주주는 1%이면 대주주로 분류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1%가 뭐가 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계에서는 얘기할 땐 이 유의적인 영향력,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몇 퍼센트 갖고 있다라면 20% 이상을 갖고 있다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회계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1%로 얘기합니다. 금액은 3억입니다. 그러니까 세법과 회계가 이것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관점들이 들어오는 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고요.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분객 문제조차도 내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아예 안 내고요. 그냥 의미 정도만 묻고 끝납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회계 처리 모두 다 출제합니다. 회계까지도 다 출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시험 문제에 내가 회계를 한다, 분계를 한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때는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이 글씨만 가지고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이름표로 결정 지으시라는 거예요. 나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야. 단기 매매 증권. 장기간 가지고 있을 거야. 매도 가능 증권. 나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는 그렇게 결정이 끝납니다. 다만 만기 보유 증권은요.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는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식과 사채가 대표적인 유가증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은요, 실제 시장에서 발행될 때 얼마부터 발행이 되냐면 액면가 100원짜리부터 발행이 됩니다. 근데 사채는 우리 액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채 같은 경우는 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 좌당 10,000원이 최소 금액이에요. 그럼 100원과 10,000원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100원짜리 주식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10,000원짜리 사채 없어요. 그런데 최소의 액면가가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럼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보유증권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 사채예요. 그러면 사채 발행 금액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없으면 만기까지 갖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만기까지 갖고 있다 이거로 끝나지만 본 수업에 들어가면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살이 붙여진 얘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지분법도 아니네. 그런데 나는 단기간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당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은 갖고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장에 팔 수 있어. 그러니까 1년 이상은 갖고 있지만 시장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그냥 언제든지 팔겠다. 만기까지 갖고 있을 의사도 없다. 이런 식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자가 항상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장기성 예금. 그럼 장기성 예금은 은행의 금융상품에 예금을 가입한 거예요. 또는 보험사에.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무엇이더라? 만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을 기준 놓고 봤을 때 1년 이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성 예금.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근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단기 대여금. 근데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구분은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장기성 예금은 추후에 가서 제가 보험료 쪽에 살붙여 드릴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출제한 부분이 있고요. 실무자들 수업하면 사고 치셔서 보험사에서 돈 받을 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한꺼번에 몇 천에서 억대 돈이 들어오는데 회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가져가셔야 돼요. 전산세무 쪽은 시험 출제했습니다. 네, 잘 낸 문제이고요. 재밌는 건 제일 낮은 급수부터 내서 난리가 났었어요. 최초 출제했을 때 이건 뭐야? 라는 부분에. 근데 잘 낸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자, 유형자산 들어갈게요. 자,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이는. 그런데 내가 사업에는 쓰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는 그냥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건물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 건물 안에 머무르고 계시겠죠? 도로를 걷고 계시진 않을 거니까.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창고, 그리고 회사가 왜 기숙사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숙사 또는 공장으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계장치는요. 생산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계나 기가와 같이 움직이는 부속 설비들을 우리가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뭐 설비자산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고 있고요. 자, 차량 운반구는 우리 말 그대로 여러분 발 달려서 굴러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 수단으로 쓰는 거. 그래서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차량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그리고 발이 4개 달린 자동차든 발이 2개 달린 자동차든 다 들어야 되겠죠. 우리 왜 이륜 자동차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오토바이도 하나의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홈서비스도 실질적으로 뭐 패스트푸드 좀 얘기를 한다면 롯데리아인가요? 롯데리아? 맥도날드가 먼저 시작했나요? 홈서비스를? 근데 그 홈서비스 할 때 여러분 맥도날드 같은 거 자기들이 무슨 부분 오토바이를 구입했잖아요. 그럼 그 오토바이가 차량 운반구로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발 2개 달린 것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과 운반구를 말하고 비품은 회사에서 업무하는 과정 중에 아주 자그마한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책상, 의자, 컴퓨터, 뭐 에어컨 할 거 없이 다 들어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놓고 볼 때는 좀 조심하시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에어컨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최근 들어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시스템 에어컨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시스템 에어컨 아예 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어컨이 필요하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었죠. 근데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시스템 에어컨들을 대부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후회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시스템 에어컨이 원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집을 전매해서 샀던 부분인데 그때 선택을 안 했더라고요. 전임자가 저한테 전매하는 분이. 근데 선택을 중간에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꿔서 지금 저는 조금 후회를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 에어컨 쪽으로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에어컨이라고 부르더라도 온풍기라고 부르더라도 그거는 건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비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어컨 따로 구입하셔서 실외기 설치하고 따로 하는 게 있으시죠? 네, 그거는 비품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구분을 좀 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내가 무엇하고 있다? 뭔가를 만들고 있다. 건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공장을 짓고 있다. 사무실을 짓고 있다. 창고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짓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일단 먼저 줘요. 건설 쪽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중도금들을 지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라고 처리하자. 미리 준 돈은 맞아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미리 준 거거든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선급금이라는 걸 쓸 수 없어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분 건물을 무엇하는 과정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 중에 미리 준 돈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지금 써드린 것보다 종류가 더 많겠죠, 여러분? 네, 영업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영업권은
항상 머릿속에 제가 꼭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 주고 산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유상취득을 무조건 머릿속에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권은 쉽게 생각하고 이러면 M&A 한 거 여러분 인수합병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인수합병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치가 크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돈이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자산은 100이 있고 부채는 70이 있고 자본은 30이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30만 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치가 크다라면 제가 50을 지불할 수도 있죠. 근데 인수합병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자본이 30밖에 안 되는데 소유재 지분이 30밖에 안 되는데 저는 50을 줬잖아요. 그러면 20이 넘쳤다는 거죠. 그럼 20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회사를 제가 인수합병하는 부분에 협상을 정말 잘해서 이 회사가 자본이 30인데 제가 20만 주고 인수를 했어요. 자산 부채 가져오면서. 그러면 그 소유주 지분 30보다 덜 준 거죠.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영업권이 생기는데 양수의 영업권이 아니고요. 음수의 영업권이 생겨요. 그래서 영업권은 마이너스의 영업권도 있습니다. 회사가 키우려고 가져온 거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음수 상태로 인수를 했겠죠. 네, 그런 걸 부의 영업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산업재산권은 말 그대로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하고 대부분 연결이 되죠. 그래서 특허권이라든지 뭐 실용신양권, 의장권도 있고요. 상표권도 있고 상호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많습니다. 개발비는요. 회사가 직접 개발해서 무형자산으로 올리는 행위가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 개발한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자, 광어권은 우리가 이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항상 얘기를 하죠. 함부로 물고기 잡으시면 안 돼요. 라는 거 강조하거든요. 이유는 실질적으로 물고기를 무엇할 수 있는 지금 잡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자 그게 어업권이 될 거고요. 땅을 파서 내가 채굴을 하겠다? 그럼 그것도 아무나 땅 파서 채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어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이것도 다 무형자산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타 비유종자산에는 대표적인 게 보증금이에요. 이 보증금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시험은 임차보증금, 우리 갚아야 되는 빚으로 있는 임대보증금만 제일 많이 내지만 영업보증금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서 갖고 있는 권리도 있을 수 있고요. 회원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보증금들이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내야 되는 법인세하고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법인세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만 미래에 회사의 자산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상장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아요. 계산 다 하셔야 돼요. 계산기 두드려서 다 계산하시고 얼마를 올렸다가 뒤에 세금하고 정리가 되는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이름표가 있다 정도만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출채권 중에 장기, 소위 말해서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매출채권이 있다면 우리는 장기 매출채권으로도 분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장기 매출채권 거의 쓰진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들이 아닌 이상은. 자, 이렇게 해서 비유동자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부채입니다. 그럼 부채는요. 타인한테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우리가 자산이 적극적 재산이었다라고 한다면 부채는 소극적 재산이 돼요. 그리고 누구의 나한테 돈을 가져가는 사람의 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의 지분이 아니라 그래서 채권자의 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채도 자산처럼 보고기간 종료일 1년 이내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만 자산은 유동에서 다시 당자가 있고 재고가 있고 이렇게 또 다시 항목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부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그냥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끝이에요. 거기에 이제 통합으로 쓰는 게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그 통합도 재밌는 건 매입 채무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자, 단기 차입금이 있을 거고요. 갚아야 될 빚인데 단기 내에 갚아야 된다. 장기 차입금 뭘까요? 갚아야 될 빚인데
우리가 1년 뒤에 갚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무이다. 그러면 매입 채무, 상거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기타 채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이 있어요. 그리고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 비용 등이 대표적인 유동부채이고요. 그리고 비유동부채는요. 시험에서 이제 낮은 급수일수록, 그러니까 세무 아래쪽에 있는 급수일수록 이 비유동부채 개정 과목을 물어보는 출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장기 차입금을 기억해달라고 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묻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시험은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모두 다 출제하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작년? 올해? 갑자기 연도가 제가 헷갈리네요. 기준 이슈거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건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 저는 잘 낸 문제는 맞다. 과연 이 문제를 잘 풀었을까? 이 생각은 했어요. 네, 왜냐면 못 푸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모든 수업의 포커스가 다 내국인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희가 소득세 뒤에 가서 배운다고 했죠. 소득세 연말정산도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모두 다 내국인으로 갑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다 내국인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지문에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주민번호가 대부분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내국인, 외국인 구분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가운데 시작하는 번호가 1, 2, 3, 4면 내국인이고 5, 6, 7, 8은 외국인이거든요.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아예 문제 출제에도 없는 실정이에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에 대한 부분 중에 외국인의 얘기를 거론을 해서 그럼 이 공부를 어디까지 다 가르쳐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실무자 입장을 좀 많이 보는 사람에 속해서 별로 반발 신문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틀리신 분들,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다른 것도 틀렸고, 그것도 틀려서 점수가 안 돼서 불합격되신 분들은 화가 치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출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어서요. 뒤에 수업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라는 부분에 가시면 우리가 단기차입금이 있어요. 우리가 왜 대여금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차용증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쓰시면 되고요. 대여금이에요. 항상 두 사람의 관계, 쌍방의 관계인 거니까. 근데 빌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차입금인 거죠.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은 자산으로 대여금 처리하고 빌려가는 사람은 갚을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인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1년 이내이면 단기라고 얘기하고 1년이 넘어가면 장기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타인한테 무엇하였다? 돈을 빌려왔다 라고 했을 때 쓰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은행에서도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것도 무엇했다고 할까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대출하는 서류 쓰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빌리시고 상환기간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인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가자. 자, 우리 상거래에서 발생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내가 거래 중에요. 지금 현재 돈을 아직 안 주었다라는 외상거래.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하는 거래. 그거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반드시 뭐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재고자산을 무엇하였다? 샀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그럼 뭐 사왔을까요? 상품을 매입하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부재료를 매입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절대로 여러분 제품을 매입했다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제품 내가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못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으니까 지급어음. 그래서 외상 매입금 반대편에는 누가 있다? 우리 자산의 입장에서 외상 매출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급어음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다? 우리 어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받을 어음이 있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입재무라고 불렀던 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됐을 때의 거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거래가 아닌 이외 거래에서 발생된 건 뭐라고 쓰죠?
나 아직 돈 못 줬어요. 외상거래인데요. 근데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입니다.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요. 대금은 한 달 뒤에 준대요. 그러면 1개월 후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돈 아직 못 줬죠. 근데 이 자동차는 무슨 자산이다? 재고 자산이 아니라 유형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아닌 거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제가 무역회사에 갔더니 물류비의 하나인 운반비가 정말 많더라. 근데 운반비를 그때그때 주지 않고 월마감에서 한 달 뒤에 주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달이든 보름 뒤든 뭐 2달 뒤든. 그러면 운반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매입 채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지금 현재 미지급자가 붙여서 썼잖아요. 그럼 뭐로 보시면 되시냐면, 내가 비용이 발생은 했다. 소위 말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용이 발생은 하였으나 돈을 아직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그러니까 돈 줄 날짜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렸으니까 은행은 날짜가 되면 저한테 뭐를 따박따박 받아갈까요? 이자를. 자, 그래서 내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요. 내가 이자를 줘야 되면 이자 비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데요. 미리 이자를 줘야 될까요? 선이자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자를 뒤에 줘야 될까요? 여러분 법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선은 1번이고요. 후는 2번이에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대출하러 갔는데요. 선이자 미리 떼겠다라고 하면 그분 이름 확인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냥 조용히 전화하세요. 불법이에요. 선이자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자 내가 미리 떼고 얼마 나한테 돈 넣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은행이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건 이자는 모두 다 후불제예요. 그러면 제가 12월 31일까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사용한 게 있겠죠. 그럼 내가 이자를 갚아야 될 의무는 생겼죠. 그런데 돈은 다음 달 1월 20일에 나간대요. 그럼 돈 나갈 날짜가 아직 안 됐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12월 31일까지 쓴 거에 대해서 1월 20일 날 준다라면 우리는 갚을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고요. 자, 미지급 배당금은 뭘까요? 나 배당금이 결정은 됐지만 아직 못 줬다예요.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얼마 주겠다고 결의가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주분들 그냥 계세요. 저희가 드릴게요. 라고 안 하거든요.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 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끝나면 내가 줘야 되는 배당금 있다라는 표시는 재무제표에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배당금 지급하면 이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수금. 여러분 우리 미리 준 돈이 있었죠. 그럼 지급했다 앞에 선자 붙여서 선급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선수금은 뭘까요? 우리 미리 받았다라는 거겠죠. 수금을 먼저 했어. 그러면 얘도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무엇하기로 매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네 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런 걸 선수금. 자, 그러면 이 선수자에 수익이 붙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선수가 있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수익이 단기 게 아니네. 이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단기는 언제로 끝내달라? 12월 31일. 그럼 너 이거 받은 수익 언제 건데? 나 차기 거도 같이 받았더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받은 120 중에 단기는 70에 해당이 되고 차기는 50에 해당이 된다면 70만큼은 수익으로 보는 게 맞아요. 발생이 됐으니까. 그런데 차기 거는 미래잖아요. 아직 발생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발생주의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용어예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가 수익을 미리 받은 게 있어 라고 해서 선수 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금은요. 우리 어디 수업할 때 여러분들 급여 받으실 때 내가 급여가 100이라고 해서 그 100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100 중에 일정 부분 빼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근로와 관련된 소득세를 떼고
자, 근로소득세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로 같이 뗄 것이다.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같이 뗐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뭘 하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사회보험 가입을 반드시 시켜주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사회보험이라는 부분도 쓰지만 4대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의 종류가 4개죠. 자, 그러면 이 사회보험 중에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여러분이 50%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 다 직장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 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실 때. 고등학생 수업할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경험이 없어서. 자, 이 사회보험 중에 50%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급 100 중에 소득세가 1이고 소득세가 10이고 지방소득세가 1이고 사회보험이 지금 현재 뭐 5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업원한테 줄 때는 얼마를 빼고 16을 빼고 나머지 84만 주잖아요. 그럼 이 16에 대해서는 회사가 꿀꺽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무엇할 것이다. 납부를 할 거거든요. 그럼 갖고 있을 이게 미리 빼서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미리 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원천징수 했었을 때 회계처리를 무엇으로? 갚을 빚이야. 내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미리 떼서 갖고 있는 돈이야. 라고 해서 예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금. 그래서 이 예수금은 뒤에 납부하면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시험 문제 자주 내겠죠, 여러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다양한 종업원들의 구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등장이 됩니다. 자, 이제 비유동부채에는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다? 장기 차입금. 그러면 우리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다.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사채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지금 타인한테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조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 타인한테 조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에요, 여러분. 은행한테 돈 빌리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지금 사채를 무엇해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금을 조달할 때 타인에 대한 부분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회사의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주주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쓰는 게 사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행한다라고 해서 회사채. 그리고 이 회사채는 누구밖에 발행 못한다? 주식회사밖에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고 우리 무슨 부분? 자금을 조달했더라. 누구한테? 우리 사채를 사간 투자자들한테요. 그런 걸 우리가 사채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비효동 부채인지 1년 이내 사채는 있다 없다 발행 시점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비효동으로 구분한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퇴직급여를 미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충당할 돈에 대해서 마련해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현금을 이렇게 모아놓는 건 아니고요. 나 종업원 그만두면 퇴직금 줘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A라는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1년 차였을 때의 퇴직금과 2년 차였을 때의 퇴직금이 같지 않죠, 여러분. 왜냐면 급여라는 건 상승이 될 거니까요. 그럼 1년 차였을 때 제가 50을 받았다. 2년 차일 때는 55를 받았고 3년 차였을 때는 62를 받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10년 차 지금 현재 얼마 얼마 받느냐라고 했더니 저 지금 200 받고 있어요 라고 하면 200에 곱하기 10을 해서 퇴직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연수가 참에 따라서 종업원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도 누적적으로 쌓여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마련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갚을 빚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해서 충당부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이거 말고 또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직장 다니셨으니까 연금제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퇴직연금제도. 네, 그걸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시험 칠 때 당연히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본입니다, 여러분. 자본. 자, 자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유주의 지분이고, 자, 자녀 지분이고, 주주의 지분이고, 그리고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뺐기 때문에
순자산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참 다양하게 부른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등식은 제가 재무상태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우리 차변의 요소인 누구야? 자산은 이렇게 시작했죠. 자, 대변의 요소인 누구?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나와진다. 그래서 차변과 누구는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내가 자본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자본등식이다. 그럼 자본등식은 어디에서? 자산에서 누구를? 부채를 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기본 개념을 따질 때는 여러분 법인회사 기준으로 자본 수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본금만 있다라는 표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잠깐 어디를 가시냐면 전산회계 1급 교재 지금 현재 갖고 계시면 134페이지에 가면 개인기업의 자본금이라는 걸 표시한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현숙님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도 되세요. 요거 수업할 때 뒤에 자본에서 다시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본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페이지 내용을 좀 앞으로 당겨왔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놓고 봤을 땐 개인 기업이 있고 무슨 기업이 있다? 법인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의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을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로 구성해서 항목을 5개로 구성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자본이라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법인처럼 주주가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개인 회사는요, 실제 우리가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요즘 뭐 대표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사장님의 그 회사 주인이에요. 그래서 개인 회사를 처음 차리실 땐 자본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아예 안 해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사업 시작을 하든 20만 원 갖고 사업 시작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법인하고 다르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도 사실상 쉽고요. 네, 쉽고. 그리고 지금 이 자본이라는 부분이 법인처럼 5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본금 하나로 끝나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수업을 하는 한동안은 자본금이란 얘기만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개인 기업의 자본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개인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화하기 위해서 무엇한 거? 출자한 거. 얼마 갖고 시작했어? 라는 게 출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출자한 부분을 우리가 무슨 부분이라 불러주시면 된다. 우리 자본금이라고 불러주시면 된다. 다만 이 자본금도요. 중간에 무엇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출자할 수도 있겠죠. 제가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고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자본이 1,000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본금 1,000 가지고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고 보니 실제 돈이 부족한 거죠. 통장에 잔고가 1,000이 들어가져 있었는데 돈을 중간에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장 잔고가 0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돈은 계속 써야 되고, 그럼 우리는 또 무엇 해야 돼요? 회사에 돈을 입금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추가적으로 출자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갔던 기초 자본금에 추가적인 출자가 있었다라면 그 금액은 무엇해라? 더해 주셔라. 그래서 저는 추가 출자를 500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실제 자본금 1,500 있었던 상태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인출금은 빼고 갈게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수익에서 누구를 뺐더니 비용을 뺐더니 누가 보여지더라? 양수가 보여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양수라는 얘기는 수익이 현재 우리 100이고 비용이 70이었다. 그러면 30인 거죠. 그럼 양수이면 회사는 뭐가 있다? 이익이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이에요. 요 이익은 무엇 하시면 된다? 이익 30은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현재 갖고 있는 자본금은 1,000에 추가 출자 500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이익 30이 더해져서 실질적으로 기말에 제가 실제 회사에 넣었던 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1,53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초창기 때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요. 수익과 비용의 관계를 놓고 봤더니 어떤 상황들이 많더라.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을 팔기는 하였으나 쓴 돈이 더 많더라. 그래서 나는 오히려 비용이 120이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음수가 나와져요, 실제. 그리고 뭐 음수가 이상하지 않아요. 최근에 뭐 물어보신 분이 있냐면 실무자가 저 재무제표 받았는데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라고 했더니 아니 재무제표에 음수가 떠 있어요. 대부분 음수를 잘 안 띄우거든요. 근데 이 음수가 왜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일정 부분만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보셔라 했더니 이쪽은 세무대리인하고도 같이 일을 하세요. 재밌는 건 회사에서도 다른 신고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위험수위가 높아지면 대리인하고 같이 하는 데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 세무대리인의 담당자가요. 이익이 나면 양수 표시하게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손실이 나면 음수가 나오게끔 그냥 표시를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서식이 다 음수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음수로 보여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당기 순손실 이렇게 써주는 걸 좋아하지 당기 순이익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는 당기 순이익이라는 글씨가 보여주고 근데 순이익이면 양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가 글씨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에요. 글씨를 바꿔준 게 더 좋은데 안 바꾸고 그렇게 찍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식상에서도 사실 음수가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20이 들어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요 20이 요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는 내가 출자했던 부분도 다 쓰고도 또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표시가 되면서 손실 2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말에 실제 자본금은 내가 출자했던 부분에 금액에 이익이 가산돼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1,400 얼마죠? 여러분 20 빼시면 1,480인가요?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문을 닫는다, 폐업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손실이 나면 반대가 되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인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수업할 때 제가 인출금 잠깐 얘기 한번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얘기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 인출금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회사 법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좀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법인을 얘기했고 우리는 주식회사로 갑니다. 수업을. 그래서 회사의 주인은 누가 된다? 주주가 됩니다. 근데 개인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다? 사장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개인 회사는요.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이 그 대표이사 재산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걸 하는 거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주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 법인의 회사에도 누가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사장님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장님은 그냥 이 회사에 뭐가 된다? 그냥 임원이에요. 회사를 그냥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업원 취급이 된다는 거죠. 월급쟁이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법인 회사의 사장님은 우리 일반적인 근로자들처럼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근데 개인 회사의 사장님은 연말정산 안 해요.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연말정산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있다란 얘기다. 그 종업원한테 그 사람 임원이든 일반 종업원이든 그 사람한테 뭐가 있었다.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근로소득이 있어야 연말정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근로소득이 있었고 연말정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 회사의 사장님은 근로소득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법인 회사의 사장님은 월급을 가져가는데 개인 회사의 사장님은 그러면 월급을 가져가지 말란 얘기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 가져간 돈은 회사에서 무엇하였다? 인출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빼갔다는 게 인출이잖아요. 그래서 인출금인 거예요. 돈을 빼갔다. 인출했다. 우리 통장에서 돈 빼오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얼마 인출해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인출이에요. 그래서 회사 돈을 빼갔다. 그럼 회사 돈은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넣었던 1,000과 추가 출자했던 500이라는 돈에서 빼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년도에 한 700 정도를 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500 중에 700 뺐었으니까 사실상 얼마가 될까요? 우린 800이 되겠죠. 800에 이익 30을 더하면 83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회사에 가시면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장님의 회사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이라는 거로 처리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세무대리인 쪽도 생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취업하실 때요. 그럼 세무대리는 법인도 있고요. 개인도 있고요.
부가세가 발생되는 과세사업자도 있고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실수하는 게 우리 앞에서 미결산입니다 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지급금이 있었거든요.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근데 이 개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돈 빼가는 걸 계속 가지급금 쓰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출금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 그러면 반대로 법인에서는 절대로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써서는 안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월급을 받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급여라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급여라는 건 없다. 종업원한테 주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걸 우리가 인출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말이 얼마다라는 게 확정이 되져요.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 근데 이렇게 수업을 다 하면 우리는 머리가 터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뭐만 하자? 자본, 그러면 초창기 때 수업은 그냥 자본금 하나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는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가지급금 얘기할 때 제가 인출금 얘기 또 할 거예요. 네, 그때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자본에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 5개의 구성은 누구의 입장으로 놓고 보시면 된다. 법인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앞에 개인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미리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항목을 몇 개를 5개를 구분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 우리 이익잉여금이 있다. 다만 회사가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 상태가 아니라 단기 순손실 상태이다. 손해가 나고 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결손이 났다라고 하는 결손금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바뀌어지겠죠. 자, 자본금은요.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반드시 누구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본이라는 2자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자본금이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이라고 보이는 게 보통주를 의미하고요.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게 요걸 말합니다. 왜냐면 지금 분명히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개발자가 세팅해 줄 때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서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섞이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주는요. 주주총회 할 때 뭐 이런 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왜 찬성 반대 이런 거 표시하실 수 있죠. 그걸 의결권 행사라고 하죠. 근데 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게 보통주예요. 근데 우선주는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가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수 없고요.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측면의 주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선주라고 합니다.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시를 할 때도 반드시 구분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는 현재 전산 실무 문제에 자본 쪽 문제가 났다. 그럼 다 보통주 주식으로 해석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론상에서는 구분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이론의 사지선답 문제 출제는 합니다. 자본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자본이 커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감자 차익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계정 과목 의미 설명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건 본 수업 때 갖고 가신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의미를 설명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본 조정은요. 자본 조정은 주주와의 거래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본 조정에 모여 있는 부분은 무엇하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엇한다? 상계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잉여금은 영구 계정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본조정에 있는 건 영구 계정이 아니에요. 임시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임시 머물렀다가 추후에 가서 무엇한다? 상계에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본조정은 언젠간 다 0이 될 애들이에요. 없어지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본조정은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수업할 때 제가 이 부분은 마이너스인 차감 계정의 성격이고 이 부분은 플러스인 부가 계정의 성격입니다. 시험에서 출제하니 반드시 구분하세요라고 수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개념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의 반대 개념인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 개념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있고요. 자, 위에 있었던 자본금과 자기 주식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다른 개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당을 주는 방법이요. 배당을 주는 방법이 내가 금전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주는 배당은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주들한테 배당이 주어지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주청약 증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건이 발생이 되면 12월 31일에 결산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요. 무엇 하게 되면 나 이거 팔았어. 처분했어. 라는 부분이 나오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외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을 무엇했어? 종료했어. 폐업 처리했네. 그러면 없어질 수 있고요. 자, 얘도 지금 상품이거든요. 금융상품을 무엇하면? 팔면, 매각하면 얘도 없어질 수 있어요. 자, 이 재평가라는 것도 무엇하면? 내가 매각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또는 이 재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매각도 있지만 또 다른 재평가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결산할 때마다 평가라는 부분에 의해서 계정 과목이 생겼다가 내가 매각을 하면 그 계정이 완벽히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매각하거나 폐업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평가를 매일매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투자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죠. 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런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고요.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나라법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건데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럼 미국은 우리 통화를 뭐로 표시할까요? 달러로 표시하겠죠. 그럼 달러로 표시했던 부분의 환율이 현재 그들이 작성했던 시점의 환율과 우리나라 환율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 보유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환율의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여러분. 그걸 회사후 환산손익이에요. 그래서 이건 폐업하기 전까지는 매 결산 때마다 환율에 대한 차이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 금액 잔액을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회피 파생 상품에 대해서 뭐 한 게 있다라면 투자가 들어간 게 있다라면 그것도 결산할 때마다 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상품을 팔아버리면 0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매 평가만 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유형자산 때 배울 거예요. 네, 유형자산 때 배울 거고요. 회계에서는 재평가 잉여금 출제하고 있지 않고요. 세무급수부터 모두 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본 수업 때 할게요.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이익 잉여금 또는 결손금. 자, 회사가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 이익은 어디에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요 잉여금에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그래서 이익은 잉여금에 차곡차곡 누적적으로 쌓일 거고요. 손실은 결손금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느 해는 손실이고 어느 해는 이익이다. 그럼 두 개가 상계가 되면서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적립금, 그걸 법정적립금이라고 하고요. 이 법정적립금은 상법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적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쓴 건 내가 이익 난 거를 사용했다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사용 안 한 건 이렇게 처분을 아직 안 한 잉여금이라는 거로 모아놔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다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려우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이러고 그냥 가세요. 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본 수업을 들어가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라서 근데 나열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래야 유리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은 일단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교재 25페이지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무슨 부분?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마 문제 드린 페이퍼를 또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그 문제를 같이 저랑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